4천년의 고도 헤브론, 서로 다른 종교가 시작된 하나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던 베들레헴의 별. 그 밝은 빛은 황금 사원으로 이루어지고 위대한 솔로몬 성전은 유대인의 아픈 역사가 되었습니다. 신화와 전설이 거미줄처럼 얽힌 신들의 도시를 떠나 불모의 땅 네게부 사막으로 갑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우뚝 솟은 생명의 나무는 달콤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쫄깃쫄깃해요. 거친 광야에서 찾은 기적 같은 선물. 이스라엘 최남단에 건설된 아름다운 휴양도시 에일라트를 지나 바람과 돌이 빚은 대자연의 걸작품 팀나 국립공원까지 황무지를 기름진 땅으로 바꾼 사막의 기적을 만나러 갑니다. 흔히 열사의 땅이라고 하죠. 이스라엘도 무척이나 더운 곳입니다. 국토의 60%가 사막인 이스라엘. 건조하고 척박해서 버려진 땅이 많았는데요. 사막 개척의 역사가 시작된 남부의 키부츠 농장 스데 보케로로 갑니다. 대한민국 5분의 1 크기인 이스라엘. 중동의 작은 나라지만 그마저도 대부분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남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간간히 보일 뿐 우거진 숲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연중 광우량이 100mm도 안 되는 스데 보케르. 건조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야생 염소 아이벡스를 만났습니다. 뿔을 노리는 사냥꾼 때문에 개체 수가 줄어들어 보호 중인데요. 풀과 나뭇잎에서 섭취한 수분만으로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히브리어로 황무지를 뜻하는 네게부, 이스라엘 국토의 절반이 넘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생명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모래산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절반에 해당하는 땅이 네게부 광야입니다. 이 벤구리온이 이 광야에 대한 비전을 갖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드넓은 땅은 지금까지도 버려진 채로 있었을 겁니다. 황량한 사막에 푸른 녹음이 우거지고 연중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벤구리온의 무덤인데요. 이 1973년도 벤구리온이 이곳에 묻힐 때만 해도 이 광야 한가운데의 외로운 무덤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러한 그 역대 수상의 무덤이 하나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총리를 2번이나 지낸 다비드 벤구리온. 유언대로 국립묘지가 아닌 네게부 사막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를 추모하는 돌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쌓이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묘지에 오면 꽃 대신 돌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던 그는 사막의 개척자로 불립니다. 그는 평생에 광야의 모든 것을 바쳤고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몸까지도 이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진정한 지도자였죠. 위대한 정치가에서 평범한 농부로 인생 2막을 열었던 벤구리온.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는데요. 퇴임 후 숨을 거두기까지 10년간 생활했던 키부츠입니다. 아내 파울라와 함께 평범한 농부로 생활하며 여생을 마쳤는데요. 거의 90 가까이까지 사셨던 이 벤구리온 초대 수상의 건강 비결, 유지 비결이 바로 이 물구나무였대요. 어디서든 집이서든 수상 직무실이든 시간만 나면 항상 벤구리온 하면 87세까지 사막에서 일할 수 있었던 노익장의 비결이죠. 가까운 곳에 벤구리온의 집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 지도자였지만 이곳 키부츠로 돌아온 후 다른 이들과 똑같은 집에서 검소한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막까지 송수관을 만들고 지하수 개발과 바닷물 담수화에 힘썼던 벤구리온. 그의 땀과 눈물은 사막의 역사를 꽃피운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 초대 벤구리온 수상 집의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서재입니다. 이 정치인답지 않게 굉장히 그 유대 사상과 철학에 아주 정통해 있었고요. 이 아주 명연설을 할 때는 항상 서두에 유명한 이 선지자라든지 이 성경의 이 토라의 구절들을 딱 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청렴하고 정직했던 정치인. 이스라엘 국민들은 벤구리온을 건국의 아버지로 부릅니다. מה אתה חושבת על בן גוריון? מי הוא? מה? כן, קצת אבל... We talked about it. הוא היה איש בעל חזון, שברגעים הכי חשובים בהיסטוריה שלנו הוא ידע לעשות את הצעד הנכון והמשמעותי, ובזכותו יש לנו גם מדינה, גם צבא אחיד. 세계 각국 유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오래된 미래, 약속의 땅을 일군 개척자, 벤구리온의 삶을 뒤로하고 사막의 오아시스로 불리는 아인 야합으로 출발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눈물처럼 적은 빗물이 모여 생명의 싹이 자라는 곳, 아라바 광야입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유대 민족을 이끌고 지났던 곳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막의 여행자를 반기는 듯 메마른 가지를 활짝 펴고 광야를 지키는 씨띠임 나무입니다. 이 드넓은 광야에 이 샘이나 물길 따라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씨띠임 나무입니다. 광야의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요. 워낙 단단하고 가벼워 고대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땅속 깊숙이 뿌리를 박아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2, 3개월 후에 이제 앞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 말랐던 새싹이 탁 피면서 광야에 또 다른 푸름을 주는 나무죠. 척박하고 건조한 광야에서 새싹을 피운 씨띠임 나무. 이 땅의 사람들도 강한 생명력으로 황무지를 일궈 왔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개척자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내일을 비치는 찬란한 태양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네게부 사막 남부의 요트바타 키부츠, 대추야자를 키우는 농장인데요. 무더위와 강한 햇살을 피해 새벽 2시부터 수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보시는 저 포크레인, 이 종려 대추야자 종려 열매를 따는 저 포크레인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 아라바에서 개발을 해 만든 포크레인이랍니다. 언뜻 농장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중장비 포크레인. 높이 20m가 넘는 대추야자 열매를 따기 위해 이곳에서 고안한 발명품입니다. 포크레인 끝에 달린 커다란 집게를 야자나무에 고정시켜 흔들면 잘 익은 대추야자 열매가 떨어지는데요. 메마른 흙이거든요. 모래도 아니고 흙, 그렇다고 황토흙도 아닌 이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이 꿀과 같은 종려 열매를 재배할 생각을 했는지, 아마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이 땅에 농사를 시도한 민족이 아마 이스라엘 유대인일 거예요.
60년 전 사막의 모래 위에 지어진 요트바타 키부츠. 농사는 고사하고 사람이 살기도 힘든 이곳에 유대인이 정착한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막을 개척해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 왔는데요. 대추야자가 개척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건조한 모래 땅에서 잘 자라는 데다 과육이 달고 영양분이 풍부해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가는데요. 나무 한 그루당 100kg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גידול התמרים בארץ היה הידוע בעולם, והתמרים של יריחו ושל עין גדי נחשבו מאוד חשובים, ואני מדבר לפני 2000 שנה ויותר, והיה ייצוא לרומא וליוון כבר בתקופה הקדומה, כי הם היו מתוקים. באותה תקופה לא היה סוכר, וזה היה הסוכר והדבש של ימי קדם. 8, 9월에 열매를 따는 대추야자. 주산지인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수확을 하는데요. 이곳 키부츠에선 기계가 수확을 대신하기 때문에 작업이 빠르고 손실되는 열매도 거의 없습니다. 새벽 2시부터 사막의 태양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8시까지 수확을 하는데요. 대추야자 나무는 첫 수확까지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나 한 번 무성해지면 80년 이상 열매를 맺는 고마운 나무인데요. 이스라엘 대추야자는 품질이 좋아 우리나라에도 수출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뿌듯할까요? 1년을 기다려온 수확. 한창 바쁜 시기라 저도 일손을 도왔는데요. 아마 농부의 기쁨은 바로 이 순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첫 수확을 거둬들일 때. 잘 익고 수분이 말라 표면이 쪼글쪼글해지는 시기에 수확해야 당도가 높은데요. 대추야자는 이름과 생김새가 대추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종입니다. 갓 수확한 열매가 참 먹음직스러워 보였는데요. 세상에 이 쫀득쫀득한 이 당분기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잠깐만요. 와, 전혀 설탕을 가미하지 않았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곶감 맛 하면 아시겠어요? 곶감 맛 그 맛이에요. 와, 쫄깃쫄깃해요. 맛이 달콤한 데다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하는데요. 대추야자 천국이네요. 왜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나무 주위의 잡초는 농장에서 사육직인 당나귀 차지입니다. 이전에는 다 사람이 일일이 풀을 뽑았는데 이제는 동키를 풀어놓기만 하면 알아서 풀을 매는 거예요. 아이디어 좋아요. 수천 년 동안 좋은 먹을거리로 사랑받아온 대추야자. 당도가 높아서 설탕이나 꿀 대신 감미료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여기서 꿀은 달콤한 대추를 가리킵니다. 고대부터 대추야자는 풍요의 상징이었죠. 사막 개척의 역사 100년. 푸른 농장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세계 각지의 유대인 농업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사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의 연구와 노력 덕분에 이스라엘 농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주거지를 뜻하는 모샤브,
키부츠와 달리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집단 농장입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채소와 과일을 기른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사막에서 물을 끌어올린다는데요. 네게브만 해도 1년에 300mm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 네게브 중에서도 이 아라바는 30mm, 거의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지만 그 30mm 내린 비라도 그 물줄기를 찾아내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치수 노력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막에서 뽑아올린 물로 열대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관상어 수출국입니다. 지금 제가 아라바 광야 한가운데 와 있는데요. 어떻게 이 아라바 광야에서 이 물고기를 키울 생각을 했는지, 이 물들이 1600m까지 이 봉을 박아서 끌어올린, 우리로 치면 광천수죠. 그 물로 이 물고기들을 양식합니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열대어 양식장, 사막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물고기 배설물이 섞인 오수를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모아두는데요. 양식장에서 흘러든 물이 채소 농장으로 전해집니다. 물고기 배설물을 식물의 거름으로 이용하는 아쿠아포닉스, 친환경적인 농법입니다. 과연 식물이 잘 자라는지 궁금했습니다. 싱그러운 잎과 줄기만큼 뿌리도 튼실합니다. 이게 수경재배네요. This is water from fish. 고기를 키운 물을 다시 이 식물 재배로 와서 이렇게 수경 재배로 하고, 또 이 뿌리를 통해서 정화된 물을 다시 고기를 키우고, 정말 놀라운 물 절약,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 단면을 보게 되네요. 물을 절약하는 관계 기술은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농업가로 만들었습니다. This is a solution for the farmers what to do with the water instead of wasting them, growing something else. So this time it's basil we can grow. We already had here lettuce and other crops that we're growing. 입이 쩍 벌어지는 광경이 또 있습니다. 수박이 공중에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바닥에 있는 것만 봤는데 이 공중에 떠 있는 수박은 이스라엘이 처음이에요. 공중정원 같은 수박 농장, 크기가 제법 커지면 그물망으로 고정시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The shape, one of the things that we can save is, again, when we grow fruit on the soil, usually you can get some damage. In this way, the fruit is hanging up and then you don't get this problem. 버리는 물을 80% 이상 재활용하고 누수 방지와 바닷물 담수화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을 옥토로 바꾼 비결입니다. 사막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홍해와 가까운 팀나 국립공원으로 향하는데요. 작은 땅덩이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이스라엘. 물이 풍족한 곳은 사람이 살고 버려진 사막엔 농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농장은 겉모습부터 예사롭지 않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아의 방주를 닮았습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배 안에는 새소리가 가득하고 갑판의 선실마다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거북이에게 다가가 먹이를 줘봤는데요.
등껍질 속에 파묻혀 눈도 안 맞춥니다. 이곳에선 줄무늬 몽고스를 비롯해 야생 당나귀, 공작새와 사슴, 얼룩말, 아이백스와 같은 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본뜬 사막 위의 동물 농장인데요. 아마 인류 최초의 동물원이 노아 방주일 거예요. 제가 마치 이 아라바에서 이 창세기의 노아 방주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모래바다를 항해하는 노아의 방주를 뒤로하고 다시 남쪽으로 달립니다. 홍해와 가까워질수록 사막의 색깔도 달라지는데요. 온통 붉은색입니다. 고대에는 구리가 굉장히 귀했다 그래요. 일단 거울도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금보다도 이 구리가 더 귀했다 그러죠. 구리 때문에 바위와 모래 모두 붉어 보였던 건데요. 팀나 국립공원 입구, 고대부터 유명했던 구리광산입니다. 3000년 전 홍해를 건너온 고대 이집트인들이 구리를 캐서 재련하던 시설인데요. 그러니까 고대의 3000년 전에 어떻게 구리를 고온도로 올려서 녹였을까? 바로 이러한 용광로예요. 구리를 녹이기 위해 공기를 불어넣은 풀무도 보입니다. 이렇게 고대의 이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어서 용광로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이 녹아 흘러나온 구리를 이렇게 모은 다음에 요 모양처럼 된 구리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마다 한 10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고대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실 전쟁 무기가 1순위죠. 그래서 이 용광로에 넣고 원하는 모양의 칼이나 활이나 화살촉이죠. 이제 돌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걸 부으면 이제 부어지면서 마치 붕어빵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걸 마지막으로 다듬어서 최종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득한 옛날, 인간의 발자국이 닿기 전부터 세상에 존재했던 그곳 팀나 계곡입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 마치 신기루처럼 눈앞에 펼쳐진 팀나 국립공원. 붉은 모래사막과 귀암 계속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이 계곡이 팀나 계곡입니다. 이곳 이름이 된 거죠. 이 팀나 계곡 건너편에 이 아주 길다란 이렇게 절벽의 산들이 놓여 있는데 산 중턱까지가 샌드스톤,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이 지역이 바다였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 축적된 모래가 나중에 굳어서 이제 돌이 됐고 그 위에 이제 돌로마이트와 라임스톤 이렇게 돼 있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팀나 계곡에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에 우뚝 서면 수억 년 전 태고의 자연이 펼쳐집니다. 세월이 깎아놓은 휴암괴석, 마치 사람에게 말을 걸듯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사연을 간직한 모습인데요. 이 팀나 공원을 아름답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샌드스톤이에요. 이 버섯바위라든지 이 솔로몬의 기둥이라든지 이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비와 물이 흘끈한 지역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 자연의 명품이죠. 세상에 어떤 뛰어난 장인이 와서 이렇게 깎아 놓을 수 있을까요? 자연은 솜씨 좋은 예술가라는 말이 실감나는 곳입니다. 여행자들을 매료시키는 또 하나의 걸작품, 솔로몬의 기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볼만한 것 중에 하나인 팀나 파크의
솔로몬의 기둥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기둥이라 하지만 솔로몬과는 관계가 없고 그 이전 주전 12에서 14세기경의 이집트의 구리광산이 있던 곳이었죠. 인간이 가늠하기도 어려운 까마득한 옛날,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게브 사막의 눈부신 태양은 오래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바람이 깎아놓은 바위 위로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여갑니다. 이스라엘 구석구석 새로움을 찾아 나선 여행, 이제 마지막 지점인 항구 도시 에일라트를 향해 갑니다. 어느덧 사막은 끝이 나고 홍해의 푸른 바다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 에일라트입니다. 고대에는 가장 귀하게 여겼던 상비약품 몰약과 유황을 실어 나르던 항구였죠. 이스라엘 건국 후 휴양도시로 개발되어 고급 호텔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에게조차도 에일랏은 꿈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럽을 느낄 수 있는 최남단 도시 휴양도시죠. 이집트를 탈출한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 도착했던 약속의 땅. 1963년 예루살렘부터 에일라트까지 도로가 뚫리면서 최고의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홍해를 마주하고 있어 해양 스포츠로도 유명한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바다로 나가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관광에 적극적이냐면 지금 이 홍해는 반은 요르단 반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아주 왕성하게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데 요르단 같은 경우는 전혀 없어요. 동쪽으로는 요르단의 아카바, 서쪽은 이집트 타바와 인접한 항구 도시 에일라트. 홍해의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천혜의 장소입니다. 홍해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홍해에서 조금 내려가면 다하브라가는 곳이 세계 스쿠버 다이버들의 3대 블랙홀이라 그래요. 굉장히 바다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마 공중에서 본 이 홍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낙하산을 타고 바다를 구경하는 패러세일링에 도전합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스포츠라 조금은 긴장되고 떨렸는데요. 모터보트가 움직이자 낙하산이 두둥실 떠오릅니다. 한눈에 홍해가 내려다 보이는데요. 중력을 거스르는 이 기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푸른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처럼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나라의 항구 도시가 접해 있는 거에 비해선 굉장히 이 맑고 깨끗하고 아마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버들이 인류 몰려오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는 에일라트. 그러나 바다는 한없이 평화롭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에일라트의 명물 돌고래 산호초 체험장입니다. 산호초로 둘러싸인 연안에서 5마리의 돌고래와 함께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돌고래들이라 사람과 친숙해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כמה דולפין יש פה? יש פה בריף 5 דולפינים בסך הכל, יש כאן 2 זכרים, 3 נקבות, הם כולם נולדו בריף. המבוגרת שלנו זאת נאנה, היא בת 20 שנה, והצעיר זה האח של הראג'ה שהוא בן 9. 그물로 막힌 해안에서 돌고래와 자유롭게 유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바닷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홍해의 돌고래를 봅니다.
8월의 홍해는 아주 따뜻했는데요.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 요원들과 함께 입수합니다. 자, 드디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다이빙의 천국으로 불리는 홍해. 아름다운 산호초와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보입니다. 해변과 가까운 바닷속이지만 다양한 생물로 가득합니다. 이곳의 매력은 역시 돌고래. 사람들 곁을 거침없이 헤엄치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12m) 깊이의 바닷속.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메고 좀 더 아래로 들어가면 사랑스러운 돌고래와 더욱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동물과의 교감은 휴식과 놀이를 넘어 장애인들의 특수 치료로 이용될 만큼 그 의미가 깊은데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도시 에일라트. 그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홍해입니다. 이 깊은데도 모래 바닥이 선명하고 아주 요만한 고기일지라도 선명하게 어떻게 아름다운지 천국 같아요. 이스라엘의 젖줄 갈릴리에서 성지 예루살렘을 거쳐 네게브 사막과 최남단 도시 에일라트까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얼굴과 마주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와. 음.